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의사일정 15항 제가 대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 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수사하라는 내용이고요. 수사 대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에 그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범죄는 법원에서 이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수사도 더 필요 없고 증거가 모두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때도 감찰 조사 안 받고 도망 다니시더니 오늘도 시정연설 안 나오셨어요.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 대통령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있고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법은 수사가 종료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3개월 이내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검사 재직 시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명태균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야. 그래 해야 대표님도 공천받고 다른 사람도 하고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현수에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딱 떨어지는 수레우 부정차사예요. 정치자금 부정수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끄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경남 노른자 지역에 경기도에서만 4선을 한 국회의원을 갖다 꽂았습니다. 전략공천을 한 곳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하도 임기 전 일이라 선거법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장 시절에 수사했던 사건이죠. 은수미 시장이 선거가 있기 2년 전에 후보도 아닌 사인이 렌트카 수백만 원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인 시절에 렌터카 몇백만 원 편의 제공 받은 걸 은수미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벌금 90만 원 확정 판결됐어요. 윤석열 예비 후보 거쳐서 후보 시절까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김영선 공천까지 해줬는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뇌물죄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도 하루 지나면 증거 나오면서 전부 거짓말장이 되고 있는데 해명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임기 중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받은 박근혜 대통령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3년 4.13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를 공천하기 위해서 예비후보들 성향, 인지도 살펴보는 불법 여론조사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했고 여사의 의중에 맞는 사람을 공천한 지금의 작태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 기소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검사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변명을 했죠. 공천에 직접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기소한 박근혜 판결문 한번 보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공모했다고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 앉아 계시는데요. 재판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잘 알다시피 윤석열 검사 징역 3년 구형했고 징역 2년 확정 판결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김영선 공천 직접 지시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총장 직할에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꾸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총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수사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사 예산 필요성에 따라서 관련해서 할 거라고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지속적으로 국회 예산검증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특수수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2억 정도였는데 왜 갑자기 5억이 더 증가했습니까? 그거 꼼수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중대비위 의혹 징계하려고 했더니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1억 썼습니다. 현금 살포했죠. 2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 2억 현금 살포했습니다. 검사들에게. 그 돈 특수활동 했을까요? 그런 검찰에게 특수활동비 줘야 됩니까? 정치 검찰이 계속 정치행위하는 거 도와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제 질의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영교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이 틀어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를 통해서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주고 3억 7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 가능한 적용 법조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먼저 형법 127조 사전수뢰죄입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전수뢰자가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 형법 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돼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직선거법 47조의 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230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결 판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인데 서울고등법원 2018로 2844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사전수뢰죄 범행 주체가 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 경선 승리자나 대통령 당선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까지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전수뢰죄 범행 주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사전수뢰한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공천을 해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돼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이 됐습니다.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로 이 판결은 여당의 공천권 행사의 관행상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행사해 왔다. 당정 업무협의 운영 규정이 있고 정무수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범죄 성립 구성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경선 승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사전수료죄의 공무원이 될 자가 됩니다. 여론조사 81회 비용으로 3억 7,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고 김영선 공천 청탁을 받고 실제로 당에 김영선 공천을 지시를 하면 그 순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사전수뢰자가 공직에 취임하는 순간 기수가 되기 때문에 사전수뢰자가 성립됩니다. 또한 김영선을 실제로 전략공천을 하면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기수가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기수가 됩니다. 법원의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대법원의 판례 지금 소개드린 고등법원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경선 승리한 이후나 당선 이후에 사전수뢰죄의 범행 주체가 되는 건 맞죠? 봅니다. 판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공천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 맞죠? 판례에 적힌 대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에 공천 지시를 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은 다 법리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이고요. 공천 지시를 하루 전에 했다더라도 기수 시기는 공천이 확정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국힘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수가 되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건 국가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를 가열차게 엄정하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선거법은 5월 9일 행위로서 명확히 공직자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수뢰죄니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체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나 청탁의 존재 유무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는지에 따른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가 있고 사실 확정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너무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정도로 다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구시죠?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연어 술파티 거짓 해명이 점점 블랙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기지도 않고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법사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화영 증인은 6월 18일 또는 19일에 연어 술파티는 한 차례 있었고 8명이 참석했고 창문 밖에서 교도관들이 지켜봤는데 종이컵에 소주가 담겨 있어서 2시간 동안 술을 따라 마셨지만 모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되게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더니 이제 5월 29일자로 연업이 49,100원이 결제됐다는 무슨 영수증이 증거랍시고 제시를 합니다. 또 민주당 의원께서도 지금 오늘 보니까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주장을 하십니다. 일단 8명이 5만 원도 안 되는 연어로 술파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은 북한에 800만 불을 상납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 사안인데 참석자가 1인당 8,000원짜리 얻어먹고 모함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2시간 동안 종이컵으로 술 따라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물로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장면은 아무리 종이컵에 담겨져 있어도 술을 따라주고 마시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구분 못하겠습니까? 술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교도관들이 개호를 하고 좁은 차 안에 타서 다시 구치소까지 와야 됐는데 술 먹은 거를 교도관들에게 속일 수 있나요? 5월 29일자는 그 영수증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벌써 술 먹은 날짜가 4번째 바뀌었습니다. 6월 31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가 저번 국감에서는 6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했다가 이제 5월 29일자 영수증에 맞춰서 5월 29일자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날은 검찰에서 해명했다시피 설주한 변호사가 입회한 날입니다.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증인이 의뢰했던 변호인으로 이화영 증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은 명백히 연어 술 파티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 법사위로 불러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받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이 안 부릅니다. 이게 진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왜 설주한 변호사가 증언을 못하게 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서 재판받는 피고인 이화영을 이곳 국회로 불러서 증인으로 선서시키는 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화영 개인의 인권에도 매우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국감은 법사위 의결이 있어야 고발되지만 아마 고발해 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청문회는 법사위 위원 3분의 1이면 고발이 됩니다. 청문회에서도 같은 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명해서 고발을 할 것입니다. 거짓말과 위증에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이화영 피고인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 장면이 저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특검 법안은 또 3개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야당이 참 정치 쉽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통령의 배우자, 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까지 민주당이 주로 제기한 의혹들을 잔뜩 모아서 특검 법안 내놓고 상설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이렇게 특검을 임명할 수 있으면 이제 다수당 되면 무조건 상대당 비리 의혹을 제기부터 하고 특검부터 하려고 들겠죠. 국민을 위해서 민생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정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저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제 불공정한 특검이 계속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검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냥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 벌써 제2요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상권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 위에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좀 더 다양하게는 그 기간이나 그다음 피의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별적인 조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결된 그 법안의 위헌성이 거의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희들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의혹이 지금 언론에 그냥 뉴스 나거나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하면 그 특검의 수사 대상이 그냥 마음대로 추가될 뿐만 아니라 정말 공정하려고 그러면 조사 주체가 공정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유죄를 이미 확신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추천한 특검에게 임명하면 그 결과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좀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장관님,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의사진행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인데요. 계속 이제 반복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감사원장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문장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적으로는 비문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을 못 만듭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킵니까?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따지고 보면 헌법에 반하는 얘기예요. 왜? 헌법에 분명히 보장돼 있어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 그런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죠.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다수결로 결정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헌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습니다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있겠으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과 그리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까지는 제가 주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이치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네, 질의해 주세요.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의사진행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예, 전주시의원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갇힌 자, 구속된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 물 한 잔을 검사가 주면 그 감사해 하고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줘도 감동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또 검사가 짜장면 한 그릇만 시켜주면 그때는 갇힌 자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신으로 보인답니다. 지금 연어회 파티, 연어회를 제공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검사가 신 이상으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똑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인선처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구속된 사람들이 다 이런 심정이에요. 하도 그런 연어회 파티가 없었다 하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에 분노한 시민들이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장관님도 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바로 임기 절반도 못 채운 용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날만 새면 무능과 불통도 모자라서 새로운 범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김건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장관님, 예. 미국의 디플로맷이 보도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디플로맷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김건희 허위 이력 논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리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거기다 더하여 최근에 공천계획 의혹까지 다루면서 김건희는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정권 생존이 이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의 내관이 누굽니까? 바로 김건희입니다. 정말 외신도 아는, 삼척동료도 아는 이런 내용을 용산만 모르고 있어요. 장관님 건의하십시오. 네? 장관님께서 특검법이 맞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하셨죠. 지금 창원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압니다만 어찌됐든 창원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창원에서 수사하는 거 보고 받았습니까? 자세한 건 아니지만 장관으로서 자,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검사 몇 명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장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입니다. 아니 지금 또 그 외에 다른 청에서 지원 나가는 게 자, 그러면 언제부터 수사를 한지 아십니까? 수사는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언제입니까? 본격적으로라는 말의 어폐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압수수색하고 또 피의자 부르고 이런 데가 언제입니까? 피의자 부른 거는 뭐 그 이전부터이고요.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수사하고 계신지는 보고 받았겠죠? 지금 언론과 여러 군데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들을 다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12월에 선관위에서 수사를 했고, 이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합니다. 아시죠? 또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강혜경 씨를 올해 작년 4월이죠? 올해 4월이죠? 4월에 몇 번 불렀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부른 것으로. 4번을 불렀습니다. 4번을. 4번을 불러가지고 요즘 언론 문제되고 있는 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 여론조사와 대가성 공천, 그리고 윤석열 대선 경선 여론조작, 그리고 창원 산단 국가 산단 관련해서 그 사전 유출 사건, 그리고 서울시장 여론조사, 심지어 양평 고속도로 문제까지 다 문제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수사를 안고 있다가 심지어 우리 법사위 어떤 의원이 창원지검 수사하고 있는 수사 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도 수사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지금 9월, 10월에 법사위에서 문제되고 언론에 보도까지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명품백 무혐의, 이것도 무혐의 하려고 했었습니까? 정부와 법리대로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아니, 지금 5달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부랴부랴 한 겁니다. 검찰이 5달 동안 김건희 관련해서는 수사를 안 했어요. 강혜경 씨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지가 벌써 6달, 7달 했어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겨우 앞에 지금 공천 관련을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사람 부르는 걸 확인해 보거나 사람들 나오는 사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창원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원지검을 벗어난 특별수사팀을 만들거나 특임검사팀을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사건을 제2의 제3의 디올백 사건, 제3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보고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놔도 믿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도록 명령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말씀 네, 되게 중요한 하세요. 말씀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찰을 못 믿는데 어디 가면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창원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대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 인력을 보충하든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그 위원님께서 그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만 갖고 말씀을 하셔가지고는 자, 그건 작년부터 했는 부분. 질의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예. 장관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장관님께 한마디 좀 충언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답하실 때 정확하지 않는 것은 대답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수사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몇 명이다 틀리고 언제부터 했냐 언제부터 하다 틀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성인 의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 것에 대한 답변하는 것도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대부분 다 틀리잖아요. 안 틀렸습니다. 뭘 안 틀려요? 뭐가 틀렸습니까? 언제부터 했냐, 뭐부터 했냐, 수사가 몇 명이냐 다 틀리잖아요. 아니, 제가 다 알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혼자만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지원 의원님 자료 질의하세요. 좀 띄워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틀린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틀리는 거예요. 자료 좀 띄워주시라니까. 미리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당무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은 아까 우리 서영교 의원이 들었잖아요. 이 집이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합니다.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정치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양심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때 사건이 나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의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료 좀 띄워봐요. 그 다음 챗 GPT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아는데 소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거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진술에 의거하면은 공수처장 핸드폰 몇 개 압수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수사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그렇게 답답을 얘기를 할 드리기가 좀 수밖에 어렵습니다. 없겠죠. 예. 어떻게 됐든 영부인이 핸드폰을 3개를 썼다고 하면은 아마 내수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많이 샀으니까.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했다? 물론 장모님 최은순 씨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제를 요구하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사과하든지 혁신을 해서 내각 총사퇴,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발언하는 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평가에 대해서요. 네.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상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우선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평가를 윤석열 정권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집권 여당의 대표도 말도 장관이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명태균 씨가 우리 명태균입니까? 김건희 명태균이에요. 17%, 82%. 우리 민주당이 여론조사한 겁니까? 문화일보가 한 거예요. 19%, 78%.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갤럽이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한다. 아니, 우리 명태균이에요? 우리가 여론조사했어요? 우리가 김영선 의원 공천 대가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특검 안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특검에
당부보다는 특검 자체에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두 분, 세 분 똑같이 발의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상설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그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설 특검이나 대통령의 직접 사과나 인적 개편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그 정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국민의 1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 10사람 중 8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84%가 대통령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육성이라도 명태균 씨하고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홍수재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검과 관련된 국회의원 논의는 저희들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공수처는 또 네. 김건희 여사가 최은순 장모 안 못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 세개 썼다가 하면 그거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하면 의원님 말하는 거 잘 알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유념 안 해도 돼요. 말할 때마다 유념하겠다. 잘하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변호사님 질의하세요. 법무부 장관님, 예. 지난 법사위 결산 소위 때 예.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소위원장이나 야당 소위원들에게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제출한 적이 있었죠. 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예, 설명했죠. 근데 그날 다음 날 민주당에서 많이 언급하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에서 지침 전문이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하자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실라고 했더니 제가 듣기로는 뭐 보좌진들이 다 와가지고 전부 필기를 하더니 그 내용 그대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밀 유지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 지침마저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정보위에서 활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하시면서 늘 이 법사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비밀을 공개하게 되면 특가법에 의해서도 처벌받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또 늘 법을 강조하시니까 반드시 지켰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라면 행정부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침도 이렇게 아예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내용이 다 흘러나가는 이런 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늘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 비밀 유지의 약속, 이건 지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행정부에서도 또 그에 맞는 자료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로 공개가 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앞에서도 그 법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감법 8조에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랫동안 그 법사위 선배 의원들이 조율을 하면서 법의 가장 합리적인 적용 범위를 정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법대로라고만 강조한다면 그 전에 있던 의원들의 노력, 의원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노력 그 자체를
다 폄훼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 장관님, 예.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을 비교하면서 죄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 당시에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공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죄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 안 한 거 아시죠? 예. 예, 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안 나왔죠. 행정처장님,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천 리스트를 전달하고 공천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사안으로 뒤늦게 현기환 당시에 정무수석이 동일하게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 상고심에서 경선 선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소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한 거 있죠. 예.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례에 비춰보면 이것은 아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경선 개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을 안 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을 주고 그러면서 타이 이스타 제서에서 그 사의를 보내가지고 2억 여원의 그 월급을 받게 하고 거기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감시하라는 감시팀장인 행정관을 태국에 파견시켜가지고 이사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 돈 환치기까지 네. 이런 것이 국정농단 아니겠어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자기 딸과 사위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벌인 겁니다. 30년 직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위해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그 엄청난 그 수사를 벌이고 김기현 전 대표가 출정식을 하는 그날 압수수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쟁자이던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낙마시키고 이게 공천 개입이죠. 아니 단순하게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또 당선인 신분에 벌어졌던 일을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선동을 계속 지속하는 이 모습 안타깝고 이거 거의 스토킹 수준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뭐 이슈만 나오면은 모든 것을 윤석열, 김건희로 연결시키는 민주당의 아주 구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저는 그냥 오늘 특활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휴대폰 요금 내고 공공청정기 사고 이런 것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또 검사장이 퇴직 직전에 특활비를 그 검사들에게 뿌린다든가, 또 연말 휴가 기간 직전에도 대량으로 사용된다든가, 그 목적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때도 12월에 4억 1천만 원을 전국에 내려보냈습니다. 12월 26일에 내려보냈는데 원래 31일까지 안 쓰면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데 직전에 내려보낸 것이죠. 또 명절 전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4차례 2억 5,500만 원을 특활비로 지급했습니다. 수사 목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특활비를 달라 그럴 때 법무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작년 예결위 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제시하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습니까? 특활비 필요한 수사가 1,000원 단위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근데 이런 예산을 거의 100%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보십시오. 공공수사에 3억 5,556만 1,000원, 2023년 3억 5,556만 1,000원,
2024년 3억 5,556만 1,000원을 또 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특활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지금 유상무 의원님 지침 비공개라고 했는데 지침은 기재부가 편성 지침과 집행 지침을 만들어서 다 공개적으로 뿌립니다. 행정각부는 이걸 준수해서 특활비 신청하고 그다음에 특활비 집행할 때 유의하라고 다 공개적으로 다 뿌립니다. 보냅니다. 이게 뭐 비공개입니까? 근데요, 기재부는 편성 지침에 이렇게 넣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유지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만 예시를 넣었는데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에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여기까지는 똑같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이라고 해서 터버렸습니다. 외교 안보라든가 경호 이런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아예 그냥 특활비의 용도를 터버렸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걸 갖다가 편성 지침 자기네들은 한다고 합니다. 또 옆에 보십시오. 업추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로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계상하지 말라. 금지라고 딱 기재부에서 지침을 해놨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업추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걸 지양한다. 금지가 아니라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공개된 거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법무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도 집행 지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 2024년도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은 실제 수사팀,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특활비가 필요하니 주십시오라고 상급자에게 건의를 합니다. 상급자가 보고 나서 이건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다라고 하면 그때 승인을 하고 그 실제 수사하는 수행자에게 특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특활비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연말연시라든가 명절 전에 얼마나 특활비를 많이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특활비는 국회에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사용 내역이 특수활동비에 부합할 때만 저희가 예산으로 드리겠다는 거고 그런 사용 내역을 국회에 검증받지 않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활비 예산 편성에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활비 편성 지침, 집행 지침이 아까 보여드린 PPT에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아직도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분 더 주시겠습니까? 네. 지침상 지향은 금지와 같은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군요. 변형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조문이 제가 하나만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고발된 것이 2023년 12월인데요. 지금 검찰 차원지검에서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을 하면서 2024년 9월 달에 차원지검 드디어 형사 4부에 재배당을 하고 명태균 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10월 31일까지 뭘 했는가 보니까 강혜경 씨 어떻게 보면 공익제보자는 총 7번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딱 한 번 소환했다고 합니다. 김태열 씨 미래항공연구소 등기부상 대표는 3번이나 소환했고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운전기사도 소환했다는데 명태균 씨는 아직도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라고 마음껏 쓰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그러니까요. 아니, 토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먹는데 회식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또는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 거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지검에서.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비 월세 내는데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땡땡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봉투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특수활동비인 게 뭐냐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걸로 지워서 왔어요. 근데 살짝 이걸 벗겨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예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 다 해요. 별건 수사도 하죠. 별건 수사를 분명히 불법인데.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왜 반발하죠? 자,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런 꼼수까지 써요? 보시죠.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요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 은닉 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요. 이게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탈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놔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 관리 이런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뭐 공공수산이 마약인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네. 그러면 한두 분만. 네. 박지원 의원님. 교정본부장. 교정본부장 나오셨죠? 네, 교정본부장 신명입니다. 제 친정이에요. 네. 저 교정본부는 제 친정이라. 아, 예. 제가 3년간 당신들 신세를 졌는데 오늘 대전교도소 그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패가지고 장파일 내고 그래서 인사조치는 했지만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 친정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몇 명이나 수감되어 있습니까? 3,400여 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관과 합쳐서 약 5천 명이 수용되는데 과밀 아니에요? 과밀입니다. 이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과밀 문제를 저희들이 법무부에서는 일단 적정하게 가석방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교정시설 신축이나 정축을 통해 가지고 수용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석방 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요. 법적으로는 초범이고 재범이 우려가 없으면은 30% 살면은 되지만은 지금 거의 80%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교정본부 소속 의사들 수급이 잘 됩니까? 지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임기제로 대부분 전환을 하면서 지금 좀 지원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원자가? 네. 그 잘 챙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본부장 나오셨죠? 해외 노동자나 본부장입니다. 해외 노동자나 유학생 비자에 대해서 신속한 비자 발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가 국정감사 때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 예. 출입국관리사무소 지금 한 명 가지고 예. 계절 노동자들이 다 실기해가지고 농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거기 개선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예, 오늘부로 했습니다. 오늘부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됐어요?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그럼 2명? 예. 과거대로 됐네요. 예. 예.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저한테 보고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배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국선 변호인이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국선 변호인이 그 변호인 그 이제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상당히 좀 헌신적으로 하는데 그 지급이 자꾸 늦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예.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이제 일반 국선 변호료 예산 부족액이 한 8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수년간 계속해서 이제 연체된 것이 넘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필요적 국선,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국선 변호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이 늘어나죠. 예.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전합 판결에 따라서 별건 구속인 피고인들도 필요적으로 국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속한 재판이나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추계를 잘 못한 겁니까? 예상을 못한 겁니까? 이번에 예산은 좀 어떻게 충분히 세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좀 늘긴 늘었지만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는 예산보다 더 많은 지금 이제 내년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이제 누적되어 넘어온 연체 이월되어 온 82억 정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한없이지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구처에서 기재부에서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지금 저 법률구조공단에서 역시 이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민사소송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경우도 역시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예산도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그 국회나 또 예결위 심의에서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민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제가 지금 40만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민청을 한다고 쭉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불법 체류자나 이 이주 근로자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출입국 관리소 이 직원 이 TO나 이 인력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경찰에다가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업무 관할 문제 등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난민의 경우에 생계비 지원하잖아요. 난민 이제.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서영교 의원입니다. 아까 수원지검에서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들을 한 방에 불러서 수십 차례 진술 세미나를 합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했는데 밝혀졌죠? 광교 연어 집에서는 49,100원이 결제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52,000원짜리예요.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보세요. 기관장님들 잘 보세요. 52,000원짜리가 세일 주간이라 2,000원 할인했어요. 5만 원. 거기에 주차비 1,000원. 그리고 봉투값 49,100원이에요. 그래서 봉투값 100원. 자기 회장이 감옥에 있는데 그날 검사실에 불려 나오는데 요거를 자기네가 먹었을까요? 100원을 드린 건 포장을 한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도 그날하고 이화영 증인이 말한 날은 다릅니다. 그런 얄팍한 방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건 연어집이고요. 두 번째는 환인의 육회집으로 갈 건데요. 이화영, 저게 환인의 육회집입니다. 환인의 육회집. 이화영 옥중노트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화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등 식사를 배달하여 먹어야 할 때는 6월 18일 옥중노트에 육회 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하자고 했다. 커피 하나에 인생의 영혼을 파는 재소자들이라는데 저렇게 해서 같이 나간 날이에요. 육회 비빔밥 올려보세요. 여기서는 얼마를 쓰냐면 자그만치 37만 원 정도를 써요.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13만 5천 원짜리 영수증이 하나 있어요. 뭉티기 3개 하니까 13만 5천 원이에요. 9만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요. 육회 2개 하니까 9만 원이에요. 그리고 8만 4천 원짜리 영수증이 있어요. 육회 비빔밥이 하나에 12,000원씩이더라고요. 저희가 메뉴랑 다 찾았거든요. 7명 먹을 거 갖고 오니까 육회 비빔밥 8만 4천 원이에요. 이게 6월 18일입니다. 일요일에. 그리고 벌교집에서는 얼마 씁니까? 벌교집에서도 또 엄청나게 씁니다. 벌교집에서는 김성태, 이화영 둘이 출정을 해서 39만 8천 원.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낱낱이 국민께 알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육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장관이 나한테 이거 앞길래 김영선이 경선탑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진짜 생각이 고맙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도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세요. 예, 이제 국감도 끝나고 이제는 예산 심의해야 되고 또 법안 심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 주장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녹취록 저거 진짜 수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어 술 파티, 그거 분명히 아까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인들한테 그러면 같이 동서관분들 증인 세워서 같이 하자 했는데 그분들 다 방해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 모시자 했더니 다 못 오게 했잖아요. 증인 채택 반대하셨잖아요. 그래놓고는 자꾸 이렇게 그림 보여주시고 목소리 데시벨 넘어 오버하세요. 정말 이게 마이크 안 들어와도 힘들어요. 이게 다 우리가 너무 커서. 우리 박은정 의원님도 배우셔갖고 연속해서 이렇게 커서 좀 자제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소품을 동원해서 이 컬러풀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물론 개별스 이론이 있죠. 거짓말도 자꾸 하면 나중에 믿게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요 그렇게 이제는 호락호락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이제 우리 귀한 시간 잘 활용해서 우리 제대로 된 법안 통과시키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법사위 우리 소속 우리 각 기관들 국가기관 예산 부족한 거 없이 잘 채워줍시다. 우리 좋은 정치 우리 또 이 같이 하신 기관 증인들을 조금 이따 아마 정예후에는 또 고발한다고 아마 또 같이 포함해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존중하고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서 다수석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은 다수의석은 다수의석 이 다수결의 논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더 잘하라고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다수결 원칙을 거기서 쓰라고 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것을 관철시키라고 드린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의 가장 근본 원칙은 삼권 분립의 원칙입니다. 바로 우리는 입법부고 저기 계시는 분들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들이세요. 이 자리에는 대법원의 우리 사무처장님도 대법원을 대표해서 와 계시고 또 우리 법무부 장관님은 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행정부에 대표하신 분이에요. 더구나 또 대통령 직속이시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감사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님을 지난번에 고발을 한다고 또 그래요. 저분들 한번 하나하나 털털 털어보세요. 그 직무상 의법행위 안 하셨고 저분들 부도덕한 네. 그만하시죠. 왜냐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쪽도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짧게 하세요. 1분씩만 하세요. 두 분. 자 짧게 하세요.
자, 이건태 의원님 하시고 박은정 의원님 하시고 1분씩만 하세요. 빨리 하세요. 대신. 예, 장관님 오늘 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김용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관해서 감정인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타임라인이 분석이 됐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2021년 5월 3일 날 4시 58분 퇴근 후에 서울로 이동했지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이 없고 2021년 3월 24일 날 이후로는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사실이 없고 2021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 신청사 북부도로에 간 사실이 없다는 게 타임라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5월 3일 1억 원, 6월 말부터 7월 초 2억 원 수수 사실이 인정될 수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말에 근거해서 수사하고 객관적 물증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유동규의 말, 정명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김성태의 말, 한기선아 아이아전이나 국정원 보고서 다 무시하고 말 무시하고 이것만 더 드려요. 장관님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은 법정에서 지금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치열하게 증거를 내고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1분 더 드렸더니 또 그만두시네. 예, 잘하셨어요. 네, 박은정 의원님, 네, 마지막 발언하시죠.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하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께서 지금 임기 전 공천 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입증하지 않는 부분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 수사 작년 2억 4천 빼고 77억 6천만 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등 야당 하고 언론인 기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지금 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기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모두 발언에서 미국 의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권, 심의권, 의결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에도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이지만 미국의 감사원은 미국 의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준예산이 편성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이처럼 의회의 권한을 주었을까요?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통제 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지금 예산 법안 심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의 기관장들이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하시려면 미국 의회를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요, 감사원도 제4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자. 감사원도 완전히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래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 받으면서 법안 심사 받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못마땅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이 장면을 미국 행정부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잘 생각하시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봉 간사가 미국 의회는 이런 정도의 일반 독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미국 의회는요, 단 한 석이라도 많이 얻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합니다. 우리처럼 나눠 갖지 않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라 이런 차원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34항까지 3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장경태 예결소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저를 비롯하여 조배숙,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박지원, 전현희, 박준태, 장동혁, 이성윤, 김승원, 송석준, 이건태,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안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그 외의 서면 질의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입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자리정리상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 및 위증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 국회 모욕죄 1항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조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의죄 1항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면 답변을 포함한다. 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관장들이나 증인들이 잘못 증언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 증인, 감정인 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법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경우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국회증언법, 증감법 법률을 우리가 사실상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상범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박준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정쟁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반성과 자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론에 우리 국회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특히 우리 법사위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증인 무더기로 불러서 온갖 모욕 주고 일방적인 주장하고 답변 안 듣고 이런 지적들을 무수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채택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 증인 따져보니까 총 510명입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라 그럽니다.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6명 증인 불렀는데요. 올해 85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불러놓고서 묻질 않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다 간 증인들도 꽤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신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죠. 이거 뭐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든지 책임성 있게 호출한 분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질문을 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불러놓고 앉아있게 한 겁니다. 동행명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국회에서 연평균 2.6명 불렀다, 동행명령 했다 그럽니다. 올해는 총 27건 했는데요. 대부분 다 야당에서 주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 증인 불출석한 것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자체에 반대합니다. 출석 요구도 단독으로 하셨는데 고발도 야당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대상자 선정 부적절합니다. 고발하겠다고 지금 리스트업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영부인,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비서관, 행정관들, 검사, 군 장성, 이분들 전부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겁방용이죠. 민주당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 대상 보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던데요. 탄핵한다면서 뭐하러 고발합니까?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불출석한 죄를 물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탄핵 사유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으로 기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충분히 답변했고 오히려 더 답변하지 마 이렇게 자, 네, 이건태 의원님. 법사위 청문회를 하면서 그리고 국감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무력하다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인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회 청문회 활동이 국회 국정감사 활동이 많은 방해를 받았고 국회 활동이 저지됐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회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회가 그러면 수단이 없느냐? 국회가 분명히 국회 증감법상에 위증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고 자료조치를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회와 우리 국회를 비교해보면 우리 국회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와 힘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조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국회 증거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나와서 위증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청문회나 국감이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고 국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 것은 지금 우리 고발 대상으로 삼은 이분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준태 의원님 말씀은 저는 정반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미국 국회만큼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고발 대상자들을 반드시 고발해서 만약에 지금 검찰을 믿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고 지금 불출석하고 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을 가동해서라도 국회가 올바르게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의 위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의결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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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수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네. 지금 이제 국회의 권위가 무너졌으니 그러나 수단이 있으니까 그 수단을 다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죠. 국회의 위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 증인을 소환할 때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함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자기 쪽에 유리한 증인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을 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것이 우리는 설주한 변호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국회는 국민들에게 어떤 그 무게감을 주고 위험을 주기 위해서는 좀 신중하고 그리고 또 이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을 그저 너무나 마구잡이로 신청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이 전부 135명입니다. 그중에 출석한 증인이 41명입니다. 그리고 또 임성근, 이종섭 이 두 사람은 탄핵 청문회 2번씩 왔고 군사법원 국감과 이 국감에 한 5번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불러놓고 질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할 말이 있느냐 그 기회를 줘서 말하게 하고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위험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고발을 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다음에 정말 우리가 증인을 신청을 하려면 정말 여야의 얘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필요한 증인을 제대로 세웠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임성근 증인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고발에 빠져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근데
이렇게 5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5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당하고 여러 번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하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제때 잘 출석한 사람은 당연히 고발해서 빠지는 거고 불출석한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응?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것으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고발된 44명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36명입니다.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고발된 증인 장시호,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 이종호, 연보연, 신원식, 강의구, 박종현, 최동식, 조병로,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이원모, 김태영, 안병준, 이창수, 한현규, 박노산, 이원석, 김경묵, 박상용, 박주성, 최재원, 송병준, 손태승, 안부수, 대통령 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목 최은순, 권오수, 유경옥, 유철환, 정승윤, 정지원, 조연경, 위증 및 국회 모욕 등 관련 8명입니다. 김동혁, 김계환, 송호종, 최태경, 김유철, 김영철, 김건희, 최은순, 네. 김영철, 김건희, 최은수는 중복이 2가지 다 사유로 고발되었으므로 3명은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1명이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